오늘 준비한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한 살인사건에서 시작됩니다. 1994년 9월 23일, 한 30대 남성이 대구 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와 절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게 돼요. 남성이 여인숙에서 한 여성의 정신을 잃게 만들었는데 그 상태로 방치해서 이 여성이 결국 사망했던 거죠. 이 남성은 사건 당시 심한 공격을 받고 정신을 잃은 여성에게 모욕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이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살인죄는 무죄를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상해치사로만 징역 8년이 나왔어요. 그리고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남성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번에도 한 여성이 사망했어요. 만약에 1994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에서 여성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흉기가 발견됐거나 뭔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졌다면 이 두 번째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경남 양산에서 벌어졌던 이 남성이 저지른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20년 12월 8일 새벽에 119에 화재 신고가 한 건 들어옵니다. 새벽에 출장 세차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던 주민이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어느 재개발 지역 폐교회 인근 쓰레기 더미에 불이 난 걸 보고 신고를 했던 거죠. 출동한 소방관이 쓰레기 더미에 붙은 불을 20분 만에 껐는데 이 타고 남은 쓰레기 더미에서 봉지에 들어있던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다가가 봤는데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었어요. 불까지 났었기 때문에 시신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기도 했죠. 옷이나 소지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시신의 모습으로 봤을 때 50대에서 60대 정도의 중년 여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 외에는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요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신원 미상의 피해자로 분류가 됐고요.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과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람의 정체를 찾기 위한 수사를 곧바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토막내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서 불까지 질러놨을까요? 이 시신이 발견된 폐교회는요, 재개발 구역 안에 있었어요. 일부 주민들이 이 재개발 지역을 가로질러서 지름길처럼 이용하고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인적이 드물고 또 가로등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우범지대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경찰은 범인이 이 지역을 잘 아는 인근 주민일 가능성을 높게 봤었죠. 다행히도 이 사건 현장 근방에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들도 있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어요. 영상 분석을 해요. 그 결과 경찰이 추정한 최초로 불이 난 시점은 2020년 12월 8일 새벽 2시 36분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난 시점 전후로 정말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성으로 보였는데 이 남성이 사건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한 빌라에 살던 60세 김 씨였던 거죠. 인적 드문 새벽에 사건 시간대에 찍힌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김 씨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고요. 8일 오후 4시 48분 귀가하던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된 김 씨는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해요. 사실 경찰이 발견한 건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현장을 지나가는 그 모습 하나뿐이었거든요. 실제로 김 씨가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하는 장면이 영상에 찍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과 유기의 증거를 경찰은 48시간 안에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김 씨의 주변 탐문 조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김 씨의 이웃 주민들로부터 하나의 의미 있는 진술을 얻게 됩니다. 김 씨에게 1살 많은 동거녀가 있었대요. 가명을 써서 지금부터는 그 사람을 윤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성 윤 씨에 대해서 이웃들도 알고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인해 봤는데 실종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김 씨를 추궁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씨는 원래부터 윤 씨가 가출을 자주 했었다. 이번에도 말다툼하다가 나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싼 모든 정황상 토막난 시신이 김 씨의 동거녀인 윤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두 사람이 15년 정도를 사실혼 관계로 살았었대요. 근데 주변에서 다 알 정도로 자주 싸우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한 후에 바로 두 사람이 동거하던 집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곳곳에서 혈흔을 발견해요. 방문 앞 바닥, 방 중앙 바닥, 그리고 침대 밑바닥, 침대 모서리, 침대 머리맡에 놓인 리모컨,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특히 이 침대 밑바닥 부분에 이 장판 겹쳐지는 부분 아시죠? 이 장판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걷어내 봤더니 바닥에 약 110cm 범위로 넓게 퍼져 있는 혈흔이 있었던 거예요. 곧바로 발견된 이 혈흔들에 대한 유전자 감식이 들어갔고요. 대부분 김 씨와 동거녀 윤 씨, 이 두 사람 모두의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침대 밑바닥이랑 그 침대 모서리, 그리고 리모컨에서 발견된 혈흔에는 동거녀인 윤 씨의 혈흔만 검출이 됩니다. 혈흔이 곳곳에 넓게 이렇게 흩뿌려지듯이 이렇게 비산되어 있었거든요. 김 씨가 윤 씨에게 해를 가한 장소가 안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김 씨의 집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요.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영상 속에서 12월 7일 밤 7시경에 김 씨가 비닐봉지를 들고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포착돼요. 김 씨는 집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 쪽으로 향했는데요. 얼마 후에 찍힌 모습에서는 그 비닐봉지가 손에 없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중간에 어딘가에 버렸거나 두고 온 게 분명해 보이죠. 경찰이 곧바로 지하 배수통로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불에 타담한 토막 시신을 발견하게 돼요. CCTV 덕분에 유기됐던 대부분의 시신을 찾을 수 있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양손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범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는 걸 막고자 했던 걸로 보이죠. 그런데 경찰에게는 이미 대조해 볼 수 있는 누군가가 특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윤 씨가 있죠. 경찰은 사라진 윤 씨의 머리카락 그리고 칫솔에 남아 있었던 DNA로 불에 탄 토막 시신과 대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토막 시신이 윤 씨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됐어요.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오자마자 경찰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그런데도 김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나는 폐교회 쪽은 가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긴급 체포되고 일주일 후에 동거녀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진술을 하지는 않았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자기가 때렸대요. 근데 그때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졌고 자기는 술을 마시고 잠을 자서 이제 깨어났는데 그때도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안방에서 발견된 혈흔 있잖아요. 이것도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거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여러 차례 이어진 경찰 수사에서 그는 계속해서 변명을 했고요. 온통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진술만 계속 이어가요. 자, 지금부터는 김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발견된 증거물과 수사 내용을 토대로 정리된 이 사건의 전말과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피의자의 진술보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진술을 계속 좀 바꿨어요. 말을 좀 거짓말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경찰이 발견했던 명백한 증거들, 이런 증거들과 재판에서의 판단,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하고 넘어갔었던 1994년의 그 사건 있잖아요. 김 씨가 그 사건의 범인이었죠. 김 씨는 그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서 성범죄로 징역형 3회, 절도 및 폭력범죄로 징역형 2회, 교통범죄로 징역형 1회를 받은 전과가 또 있었어요. 벌금형 받은 것들도 여러 건 있었고요. 1994년에 상해치사죄로 수감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제 김 씨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출소 후에는 계속해서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요. 그러다가 2003년에 피해자 윤 씨를 포항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게 된 거죠. 두 사람은 사귀다가 동거를 시작했고요. 2006년부터 사건이 벌어진 양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김 씨는 피해자 외에 어떤 친구나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전에 한 여성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적이 있고
그 사이에 아들도 한 명 있었는데 이 두 사람과의 연락을 또 끊은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한 피해자가 김 씨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던 거죠. 그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준의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공사장 일용직도 성실하게 출근한 적이 없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그냥 잠수를 타고 결근을 해요.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경마와 도박에는 엄청나게 미쳐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도 7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거기에 카드빚까지 더해서 빚도 되게 많았어요. 두 사람은 동거를 오래 했지만 이 동거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김 씨를 뭔가 정식으로 어떤 배우자로서 소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시에 김 씨가 이런 식으로 살면서 거짓말, 음주, 외박, 그러니까 피해자가 너무 많이 힘들어 했었다고 해요. 실망감도 점점 커졌겠죠. 주변이 알 정도로 크게 싸우는 게 뻔해 보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각서도 썼었대요. 도박과 외박을 또 하면, 그러니까 김 씨가 또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내가 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주겠다. 이런 걸 보면 이 사건이 벌어졌을 그 무렵에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정말 극에 달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진짜 비극이 시작됐어요. 2020년 11월 20일에 김 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했대요. 도박빚을 갚겠다는 거죠. 피해자는 김 씨를 믿고 식당 일을 해서 정말 어렵게 모은 돈 350만 원을 보내줍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고 나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이렇게 믿은 거겠죠. 하지만 김 씨는 그 돈을 유흥비로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유흥비가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했던 거지, 뭐 빚을 갚고 뭔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흘 뒤 새벽, 김 씨는 또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고요. 피해자 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온 김 씨를 타박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이때 정말 심하게 크게 싸웠다고 해요. 결국 참지 못한 김 씨가 그녀를 살해했던 겁니다. 살해 도구와 방식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김 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너무 많이 훼손했기 때문에 도구조차 특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토막만 낸 게 아니라 뭐 도려내기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끔찍한 짓을 다 저질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고민 끝에 피해자의 시신을 조각내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사망한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서 뒤처리를 합니다. 제가 이 자세한 내용들을 다 알고는 있지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의 자세한 묘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뒤처리한 시신을 여러 봉지에 나눠서 집 안에 보관을 해요. 그리고 사건 4일 차인 11월 26일 오후 7시경에 시신 일부분이 들어있는 봉지를 담요로 감싸서 철제 손수레에 싣고 나갑니다. 그리고 양산시 고속도로 밑에 있는 굴다리 배수로 안으로 55m 정도 들어간 지점에 그 시신을 유기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3시 48분경에는 또 다른 봉지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서 집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있었던 그 폐교의 앞마당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비닐봉지째 시신을 유기했죠. 그렇게 캐리어를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비닐봉지를 다시 캐리어에 담은 후에 다시 한번 폐교의 마당의 쓰레기 더미에 유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신 유기를 마친 후에 김 씨는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미치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은데 그 와중에 또 주점과 노래방에 갑니다. 여기서 쓴 돈의 일부도 윤 씨의 돈으로 경찰은 보고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피해자 여동생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뭔가 언니하고 평소에 하던 연락만큼 연락이 잘 되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김 씨가 피해자 폰으로 피해자인 척 하면서 응, 잘 지내라 라고 살아있는 척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형부라고 불러보라면서 피해자 여동생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며칠 후에 이 김 씨의 휴대폰으로 이 피해자 여동생이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언니가 나간 지 한 5일 정도 됐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시신을 버리기만 하면 내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걸까?
실종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신고가 들어갈 테고, 그러면 분명히 가장 가까운 자신에게 수사망이 좁혀올 게 뻔하잖아요. 이 불안감에 김 씨는 결국 자신이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첫 번째로 시신을 유기했었던 양산고속도로 굴다리 배수로였어요. 첫 번째 유기를 했을 때는 담요에 싸서 버렸잖아요. 이 담요에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폐교의 앞마당에 유기를 했었죠. 폐교의 앞마당으로 향해서 이 쓰레기 더미에 낙엽을 모아서 얹은 후에 또다시 라이터로 불을 붙여요. 이 불이 막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을 새벽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행인이 우연히 보게 된 거죠. 만약에 이 모습이 목격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탈 것들이 다 타고 불이 꺼졌다면 과연 빠르게 범인이 잡히기는 힘들었겠죠. 자, 재판이 시작됩니다. 김 씨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3번 때렸을 뿐 칼 같은 도구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요. 하지만 대검찰청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김 씨가 살인의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살인에 있어서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 폭행에 의한 폭행치사가 되면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이 되고, 그러면 김 씨가 감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1994년에 있었던 상해치사 사건이 생각나죠. 아마도 이때 본인에게 학습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김 씨는 재판장님의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지만 2021년 4월 13일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2021년 5월 28일에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김 씨는 안방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서 예전에 피해자가 머리를 다쳤을 때 흘린 피 같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전히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때리기만 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부검이가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라면, 그러니까 김 씨의 주장은 자기가 머리 쪽을 때려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이 맞다면 두피나 두개골에 정말 심각한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소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인한 가능성은 배제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판부는 이 의견을 토대로 김 씨가 주장한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김 씨가 시신 훼손과 유기를 계속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제 시신 운반에 사용된 여행용 캐리어, 손수레 같은 증거를 다 수집하고 난 후에야 훼손과 유기를 인정했잖아요. 이 점, 그리고 김 씨가 경찰 수사 때부터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증거와는 상반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진술을 하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증거가 수집되기 전까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술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는 식으로 나왔었지만 재판부는 토막낸 시신의 형상은 술에 만취한 사람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봤어요. 그리고 김 씨가 반성문을 써서 제출을 하긴 했지만 이게 진정한 어떤 반성이 아닌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죠. 그렇게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립니다. 김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어요. 자, 먼저 김 씨가 항소를 한 이유는 자신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때렸고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말 안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들었다가 깼더니 사망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말을 한번 바꾼 거예요. 그리고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 이런 이유,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 이런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오히려 사형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고 원심이 김 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상 간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2021년 11월 14일 항소심은 김 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서 사망하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집 안방에서 발견된 혈흔이 광범위한 장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량의 출혈과 혈액의 비산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날카로운 도구에 찔리거나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 흉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비산혈흔을 봤을 때 날카로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훼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는 직접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 방화까지 한 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모발 범죄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썼던 그런 훼손이나 유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발적 살인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범행 후의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또 신빙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분노 폭발, 충동 조절 어려움, 알코올 문제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60대인 김 씨의 나이, 그리고 살인 범행에 대한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 요소인 반성 없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합니다. 심지어 그 앞서 나왔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기죠. 반성 없음? 반성 없음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말하는 반성 없음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해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우리가 반성 없음이라고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거,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성 없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김 씨가 고의살인이라는 걸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나 사망 경위에 대해서 설득력 없는 변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에는 특별 양형인자 가중 요소인 반성 없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 씨는 여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상고했는데요. 이건 기각됩니다. 그날 새벽에 쓰레기 더미에서 불난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면 어쩌면 미제 사건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마저도 피해자의 여동생이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가 들어가고 또 그 이후에 탐문과 수색을 빠르게 진행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초반에 그 행인의 신고가 큰 역할을 한 건 분명하죠. 사실 그 폐교의 마당에 불법 투기해 놓은 쓰레기가 되게 많았대요. 사람들 눈에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CCTV 분석 등 여러 증거물을 통해 범인을 잡아낼 수 있었고요.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시신도 대부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께 드렸잖아요. 김 씨가 첫 번째 사건에서 살인죄를 받았다면 두 번째 범행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김 씨가 그런 생각으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는 건 과거에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어쩌면 과거의 사건이 상해치사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죠. 김 씨는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았던 위험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15년간 자신을 믿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 동거녀를 끊임없이 배신하고 도박과 술로 절여진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절제하지 않은 거죠. 피해자가 김 씨에게 줬던 그 마지막 350만 원은요. 그녀가 김 씨에게 보인 믿음과 애정의 증표였을 거예요. 이 돈으로 최종적으로 그 생활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자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기회를 모두 배신했고요. 결국 그녀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